네, 75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거래를 먼저 일단 식별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나 비용 수익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래 식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전기가 먼저 나왔네요. 자, 전기는 우리가 분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총 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틀렸고요. 자, 2번. 거래를 먼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분계를 하는 거. 자, 이 순서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총 계정 원장으로 전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시산표는 우리가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을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말 시점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은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말을 중심으로 수정 전,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 비용부터 먼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게 이제 우리 자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보다 뭐가 먼저 온다? 수익 비용의 마감이 먼저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손익 계정의 마감, 요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마감하면서 이제 손익에 대한 항목들을 다 집합해서 마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손익에 대한 마감이 끝났으면 그제서야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마감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우리 영업이익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구조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면 처음에 매출이 오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온다. 그래서 요거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매출한 상품의 일부가 환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매출 환입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에 마이너스를 영향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왔고요. 자, 나머지 마저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과 관계가 없이 손실이 난 영업 외 비용이 되겠고, 보험 차익은 반대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이익이 되겠죠.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개는 영업과 관계가 없는 손익이 되겠고요. 자,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의 특성을 말한다. 자, 다음 중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 대한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보다 신뢰성이랑 목적 적합성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각 신뢰성이랑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부 요건들이 세 가지씩 있었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신뢰성은 이미 여러분들 외우고 계신다. 그쵸? 그래서 신, 중, 그쵸? 신중, 검, 표다. 그래서 신, 중, 검, 표. 신뢰성은 중립성, 그 다음에 검은 검증 가능성, 그 다음 표현의 충실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막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바로 이런 거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3번 적시성이 아니다라고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목적 적합성의 항목들 뭐 있었어요? 목적 P 얘가 있었죠. 목적 적합성은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단기에 취득한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을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단기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정률법이랑 정액법 차이를 보시면 일단 감가상각비가 이제 회계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게 어떤 양상으로 가냐면 일단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정액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액수대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기에 지금 이 첫 번째가 되겠죠. 이 초기에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냐. 우리가 원래 정률법을 하려다가 정률법이 지금 비용이 더 많이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를 정액법을 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과소계상이 되겠죠.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됐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어떻게 돼요? 과소계상이 되겠죠. 자, 이거부터 먼저 떠올리시고, 자, 1번 보시면 자산의 과소계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면 돼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가지고 풀어가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마이너스적인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마이너스적인 항목이 더 적게 표시됐으면 그 밑에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의 장부가액은 더 많이 계상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적인 게 더 적어지니까 그만큼 자산가액은 과대된다. 자, 이건 틀린 게 되겠고, 2번 단기 순이익의 과대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느냐? 자, 이익은 우리 비용과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비용이 적어지면 반대로 이익은 어떻게 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의 과대계상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 재고자산이라는 거 중요한 게 뭐다?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판매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자, 1번 보시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으로 보유 중인 토지래요. 자,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 게 토지를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장으로 쓰려고 토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 자산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자, 투자 자산인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했었죠. 어쨌든 우리 판매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 목적으로, 자, 여기 목적부터 바로 틀렸죠. 구입한 컴퓨터는 우리 회사의 비품, 즉 유형 자산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 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건, 유가증권이든 컴퓨터건, 건물이건 이러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다? 목적이다. 자, 판매 목적이 재고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등에는 주석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2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뭐예요?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험에서는 자본에 대한
항목 개념이 추가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거고, 자본 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자본 거래 중에서 어떤 항목? 마이너스적인 항목이다. 그래서 뭐 감자 차손이라든지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같은 것, 즉 마이너스적인 항목들이 자본 조정에 간다라고 배우셨죠? 자, 여기서 자본 조정 항목 아닌 거 뭐예요? 다 손실 개념인데 지금 이익이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식으로 자본 거래에서 이익, 즉 플러스가 났으면 요거는 어디로 간다? 자본 잉여금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본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개정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느냐. 자, 일단은 우리 회사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은 걸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은 우리 뭐 매출 채권도 있고 매출과 관계없는 우리가 돈 빌려준 그런 것들, 즉 기타 채권도 있었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어쨌든 채권에 대한 거다라는 것이고, 자, 요게 이제 해당되는 것을 골라보면, 자, 1번 외상 매출금 당연히 우리 회사의 채권이잖아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맞고요. 정답 1번이고, 자, 나머지는 자산 자체, 우리 채권이 아니죠. 요거는 뭐예요? 다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원가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원가액의 문제로 넘어갔죠. 자,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소비되어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거 맞죠? 우리 직접 원가는 직접 추적 가능한 거 맞고요. 자, 2번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맞습니다. 여러 대안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과거의 원가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관련 원가는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원가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성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원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자, 이 차액의 회계 처리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지금 실제 수량이 장부보다 더 부족하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난을 당했다든지 분실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자,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부족한 금액이 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이렇게 모자라게 된다. 이거를 감모 손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범위 내냐 또는 비정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어떻게 처리한다? 원가에 가산한다. 즉 원가에 포함한다 라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품 제조 원가에 가산한다. 즉 1번이 맞는 처리 방법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우진전자의 올해 기초 및 기말재고 자료이다.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일단 이렇게 우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표로 나와 있고 제공품이랑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는 T계정을 그리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그래서 우리가 제공품 차변의 기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원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거 있죠. 완성된 거를 이제 제품의 차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거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렀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오게 되고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기초,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팔렸으면 매출 원가가 오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빈칸만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고요. 자, 일단 제공품의 기초, 지금 100만 원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30만 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 다 같은 말이고요.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제공품의 차변 300만 원이 합계가 나오고 대변도 당연히 300만 원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완성품에 대한 원가는 역산해서 27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대로 제품의 차변에 270만 원이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자,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초 재고는 1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말은 50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차변의 제품 합계 그러면 자 420만 원.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420이 와야 되면 자 역산하면 매출원가 얼마다? 자 3번 37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원가 명세서상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인데 간접 재료비도 제조 간접비 중에 하나고 지금 기타 제조 경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외주 가공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가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주를 맡겨서 가공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외주 가공비는 기타의 제조 경비로 분류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가에 제품의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전부 다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1번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자, 요거는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되겠죠. 자, 요거 뜻 자체가 우리가 공급을 했었는데 받을 돈을 우리가 계속 못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못 받은 대신에 연체이자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요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매출했다가 반품받은 거, 즉 매출 환입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 매출에서도 차감되는 만큼 과세 표준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라고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 공급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아서 사업자가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매출 할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정 기일 전에 돈 받은 대신에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 깎아준 금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자, 요거 함정이 있죠. 지금 도달하기 전에 예를 들어 파손되거나 멸실됐다. 즉 우리가 구매자에게 우리 물건이 아직 가지도 않았다.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지금 도달한 이후에
도달한 이후에 파손되는 거는 우리 손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판매가 이미 완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달한 후에는 우리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즉 우리 과세표준에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에 증명 서류로서 발급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증명이 되어야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즉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뭘로 발급해야 된다?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즉 의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이랑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는 전자로 반드시 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급을 못하고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라는 개념 자체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만약에 보증금 뭐 5천만 원이 있다. 그런 경우에 5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그 은행의 이자만큼은 임대 수익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간주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주 임대료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이지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거는 출제가 은근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떤 것에 대한 과세냐면 소비에 대한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맞고요. 자, 두 번째,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는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매출세액에서 그 전 단계에서 매입한 매입세액을 어떻게 해요? 공제하잖아요. 그래서 공제해서 나머지를 납부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 주의하실 점은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액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다단계 거래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단계가 여러 단계니까 즉 매출 단계가 있고 그 전에 매입 단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세액들을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다단계 거래세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직접세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세라는 뜻은 뭐냐면 자,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면 그거를 직접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세 내는 거 있죠. 소득세나 또는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은 납세 의무자와 부담하는 자가 똑같아요. 즉 나의 소득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세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사업자. 그 다음에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 즉 납세 의무자와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보다 간접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실무 부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